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울러 지금 밖에는 눈이 지금 날리고 있어서 굉장히 마치 축복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금 정경련 건물을 중소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앞에서 발제하신 두 분 대표님께서 빨리 이런 건물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그 스태피가 하고 있는 그 정책 포럼이 456회가 됐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수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절대로 오늘 이 그 행사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456회 나란히 있고 또 그 0에서 10까지 가장 가운데 그 세 자리가 들어가 있어서 특히 좀 뜻깊은 날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업 대표님 두 분이 아주 정말 의미 있는 발표해 주셨고 아울러 지금 스태프의 그 우리 박 박사님께서 또 굉장히 많은 그 분석을 한 또 의미 있는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여기 나오신 중기부 윤 과장님께 또 이런 걸 앞으로 좀 구현해 주십사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 순서는 산학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그 최치호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그리고 정책 종합, 최종적인 어떤 그 정책 실행 이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진 시간이 약 한 50분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먼저 1차적으로 그 5분 내지 6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치호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뭐 영국계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 부분들이 공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R&D 지원의 파라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에서 기술력 혁신성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정책이나 사업이 원래 의도한 대로 잘 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2013년도에 맥켄지가 한국 레포트를 내면서 저성장 국가에서 해법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2배를 제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올해 또 2023년 10년이 돼서 맥킨지가 한국 리포트를 내면서 40년도 뭐 이런 내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대로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대기업과 차가 가장 많은 나라 밑에서 네 번째에 불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S커브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냐가 결국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 R&D가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담보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되면은 여태까지 해오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떤 장기 로드맵에 의해서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결국은 이제 정책 이제 폴리시 믹스를 통해서 뾰족한 기업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드는 기업과 기존 가치 사슬에서 성장할 기업들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나눠서 뾰족한 것은 더 뾰족하게 만들고 또 뭐 공공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협력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로 R&D가 그 유인 구조를 만들었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진 않다는 부분들이죠. 저번 정권 쪽에서도 보면 이제 중소기업 R&D 2배,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지만은 그게 어떤 철학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 그 담는 그 R&D 구조 전체의 개편에 대한 부처별의 역할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돼서 나온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갈 방향 부분들은 아까 제시해 준 부분대로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책 R&D를 일관화될 수 있는 그 미래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지금 없어진 국가심의 전문위원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정권 정부 때 없어진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분은 지금 중요도를 봐서는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업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부분들이 부처 간에 연결을 해서 로드맵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으로 배분할 것이냐. 약간 이제 아까 성장성 부분들에 대한 수월성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시했던 공공성 부분 쪽에서 뭐 7대 3에서 뭐 5대 6대 4로 받게 된다는 부분들은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전체 또 위에 그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추진 체계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SBIR도 많이 하셨지만 SBIR의 과제 성공률은 16%, 그또 공공기술의 이전을 지원해주는 STTR의 과제 성공률은 2단계까지 갔을 때 18%인 부분인데 중소기업 R&D 부분들은 거의 95%가 넘어가는 부분이죠. 결국은 그동안에 임팩트 중심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 생산성이 그대로 있다는 부분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팩트 중심과 또 하나는 그 수월성 중심 쪽에서는 혁신 역량을 중심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성 중심에서는 기술 흡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체계를 갖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중심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를 양극단을 명확하게 나눠주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중복 수혜라든지 동일한 중소기업이 이렇게 받아가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제 중심에서 좀 거점 중심으로 그다음에 R&D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실증까지 얼마나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패키지형 차원에서 규제와 그다음에 공공 조달 세제 부분들이 아우러지는 이런 폴리스 믹스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모든 정책들이 한쪽으로 추진하게 되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는 부분 최적화는 됐지만 전체 최적화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소기업 R&D에 관련 부처들이 다 모여서 정책과 예산과 규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은 거버넌스 구조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공공기술 부분 쪽에서 이게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 이게 스피로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하고 틀리게 공공기술이 대기업이라든지 중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기술 이전해가는 비율들이 거의 90%인데 거기서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들은 15% 정도. 나머지는 이게 기술이 이전되더라도 상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가치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TRL 3단계에서 6단계, 7단계가 이제 비즈니스 전환되는 건데 3단계, 6단계 이 사이를 이어달리기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술이 사업화까지 그게 또 중소기업의 기술 흡수 역량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혁신이 잘 전달되지 않는 구조 이 부분은 함께 달려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TRL 3, 4단계 부분들은 공공기술 쪽에서 기업 참여하에 만들고 그다음에 5, 6단계들은 기업 주도로 해서 사용 환경에서 실증과 검증이 되는 요 두 단계, 요 두 구간을 잘 설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이게 수월성이라든지 공공성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만 나눠준다고 하게 되면 밑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혁신적인 부분들이 기업의
넘어가고 기업이 생산성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차제는 이어달리기 구조를 그 가운데 있는 함께 달려가는 코크리에이션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내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른 부처 쪽에서는 R&D 과제 프로세스 내에 POC하고 실험실 단계에서 기술 실증과 검증 단계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부로 넘어와서 단계에서는 사용 환경 내에서의 검증과 실증이 이어지는 그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코스 BIR의 그 많은 예산 부분들이 지금은 모든 혁신 주체들이 들어가서 경쟁 방식으로 따오는 이 방식을 정돈을 해서 전략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함께 달려가는 이 구조로 바꾸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혁신 조달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ECD 쪽에서도 호라이즌 2020에 보게 되면은 혁신 조달이 R&D하고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혁신 스타트업들이 7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그 3단계가 끝나면 64% 정도가 대기업한테 투자를 받거나 인수 합병으로 되는 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혁신 조달 부분들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 구매하는 부분도 비율도 굉장히 적고, 또 이걸 지원해 주는 R&D하고 이거는 또 분리돼 있고, 그리고 지정 품목이기 때문에 완성된 제품만 들어가게 되는데 혁신적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적고, 또 질문을 내는 부분들을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제시하고 도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제 부분, 혁신 세제 부분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을 차별하는 나라는 이제 차이를 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자체 R&D 하는 것보다는 기술 협력 R&D 쪽에 세제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되고, 협력 R&D보다는 먼저 어디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협력 파트너를 찾게끔 하는 기술 이전 세제 쪽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협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대로 사내 유보금이 1,000조가 되는 이 부분들을 기업 안에서 주머니를 꺼내게 하는 방법들, 이 부분은 결국은 세제로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 이 부분, 혁신 세제 부분들을 경쟁국 대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꿰인 것 같습니다. 뒷부분 지금 토론하실 분들이 어떤 말씀하실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한 6개 정도 핵심 키워드를 던지신 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은 아마 중기 벤처 기업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전체를 보신 문호 원장님께서 나중에 좀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건 아마 국가 전체가 지금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월성과 또 보편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한번 논의할 시기가 됐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출 위주로 뭘 봐야 된다, 임팩트 위주로 봐야 된다.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중소 벤처 기업부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거버넌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술의 스필오버 효과들, 이것도 아마 생태계적 접근 방법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 조달 경우도 좀 그런 관점에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제 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던지신 것 같은데, 다음 혹시 기회가 되면 금융 부분을 같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박철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중소기업 R&D인데 좀 작은 주제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넓혀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중소기업을 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국가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의 존립 이유가 있죠. 이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사실 중소기업의 고용 효과 상당히 높죠. 2014년도에 직업의 지리학이라고 엘리코 모레티의 책을 보면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혁신형 일자리 1개를 창출하면 비혁신형 일자리 5개가 만들어지고 제조업 1개 일자리를 없어지면 1.6개의 비혁신형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지만 2.6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손실된 부분, 일자리가 없어진 부분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의 그 기술혁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책을 보면 마리아나 마츠카토의 그 기업가형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늘 그 정책을 이야기할 때 진보 보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기결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이 마리아나 마츠카토의 방향이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혁신형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R&D를 지원했지만 실패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정부의 R&D 금액만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시장에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R&D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역할로서의 국가 개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박찬수 박사님 그 말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R&D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서 그런 정책들이 좀 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그 R&D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현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의 시장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했죠. 사실 법인세 인하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부가 세수를 걷어서 이걸 다시 R&D 투자하는 데까지는 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그게 바로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그래도 뭐 유보금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 R&D가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R&D 지원 제도는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국가의 예산이 R&D 예산을 계속 증액시킬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책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R&D 생산성을 높이는 이 활동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R&D 예산이 일부 이제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R&D 개편 방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향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단순히 기업 지원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산업부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분리돼서 나오다 보니까 산업 정책과 이제 기업 지원 정책에 사실 이게 협업을 이루어서 이 시장을 잘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R&D가 아니라 뭐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취지, 기업 지원에 너무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그 R&D 지원 방안을 개편할 때 약간 미션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이 생태계를 조성해가는 방식으로 가야 돼서 거기는 R&D도 있고 조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역할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고려한 R&D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R&D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뭐 기업부설 연구소에 석박사들이 취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 중소기업 이 브랜드 낙인 효과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공간 혁신에 관련된 것과 연계하든지 아니면 이 지금 이제 대기업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돼 있는데 하나의 중핵기업 구간을 좀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이 중견기업을 키워내고 중핵기업을 키워내서 부처 차원의 성과가 이렇다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가 지원의 뭐 정당성, 타당성은 아마 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그 효율성을 좀 추구해야 된다. 뭐 굉장히 그 그러신 말씀을 좀 하셨고 또 지금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간접적인 어떤 지원 방식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과 또 조금 더 이 R&D를 통해서 좀 새로운 제도들 같이 좀 생태계를 엮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기부 얘기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으로 있다가 청은 집행부서였거든요. 그러면서 부로 가면서 기획과 집행을 같이 하게 되는 형태로 가면서 아직까지 지금 몇 년에 흐르지 않았고 과거의 어떤 그 청에서 부로 바뀌는 역할에서의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전환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은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연구소 입장에서 많은 그 기술 사업화 쪽을 주로 많이 담당해 오신 우리 김은선 본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의 김은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본부의 명칭이 이제 데이터 분석본부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중기지원센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연연 중에서 중소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 출연연이 몇 개가 없는데 생기원하고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굉장히 특이하게 저희 기본 사업, 핵심적인 주요 사업 안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보면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R&D 자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들이 R&D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아스티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정보 협의체, 그러니까 이 중에 한 12,000개 회원사 중에서 한 80% 정도가 중소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국에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고 저희들이 전체 전국 대상으로 15개 아스티 지역을 그 아스티 협의체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협력 생태계, 산학연장 협력 생태계를 각각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출연연, 다른 출연연이나 다른 대학들과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1년 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저희들과 인연을 맺는 기업들도 있게 되겠죠. 그럼 이게 데이터랑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술사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보면 존리 모형도 다양한 모형들이 있지만 그 단계가 간단하게 1, 2, 3, 4, 5, TRL, CRL 이렇게 굴러가면 참 좋은데 굉장히 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 중기부에 한번 R&D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고 나서 2, 3년 후에 그게 뚝 끊어지면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다음 기술 이전이라는 것도 출연연에서 기술 이전을 하나 받는다고 그게 사업화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다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기술 사업화 단계를 저희 나름대로 분해를 하고 각각 분해된 단계를 데이터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 가능한 서비스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각 지역 조직들이 그 서비스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식 생태계가 원활히 돌아가고 그 안에서 매출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기업에서 신동엽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제가 들어와서 다 이제 들었는데요. 뒷부분에 필요하신 내용을 정리된 걸 보고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맞춰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술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시장에서 측면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요약을 해보면 예산에서의 어려움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모든 기업들이 갖는 문제고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되게 급변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한 정책을 펼쳤을 때 이 정책 끌고 간다기보단 이제는 컨틴전시 플랜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그거를 에자일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정책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모니터링, 위험한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반이 좀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중기 영역과 대기업 영역이 다른데 이 협력 체제 구축을 나서서 알아서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생태계적 관점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고 이장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학연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들을 그 안에서 100%는 아니지만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고요. 이러한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당장의 이익이 창출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민간이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변의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스케일업, 단계별로 스케일업을 할 때 예산과 각종의 이제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플러스로 제도 개선이라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디지털 전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려움이나 파악도 되게 힘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변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공공이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어려움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DX 전환의 문제 이걸 전체를 엮어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엔터프리널 에코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면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 저희 출연연이나 대학이나 이런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찬수 박사님께서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제가 오늘 이제 듣고 저희도 이제 비슷한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지역과 창업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 몰리는가? 이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건 인해 전술은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스티 회원사가 12,000개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12,000개를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담당자였는데 그걸 이제 질적인 성장을 시키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역도 이 안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유니콘 기업 100개 달성.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 중심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팩트 스타트업이나 뭐 딥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들을 집적시키는 거는 이렇게 정량적인 목표만으로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생태계가 돼야지 기업들이 집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역 정책, 도시 정책하고 고용 정책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맞물려져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은 그런 그 전체를 통합해서 보는 시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도 다양한 부처들이 모여야 되겠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기업 R&D 자금이 많이 줄었다고 사실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즉 2030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기업 지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략이 그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과 관련된 거를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전략 2는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혁신 역량 강화인데요. 여기에 핵심 골자가 기업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 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고 골자가 되는 부분이 부처 간 협업입니다. 그다음에 전략 3번째에서는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인데요. 여기서 골자가 되는 거는 지역 혁신으로서 지역 청년 기업 육성 및 혁신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 인재라든가 지역의 기술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투자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지원 조직의 이제 재설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복성을 방지하고 공동의 문제를 그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4에 투자 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스케일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즉 기술 사업화 촉진, 딥테크 육성, 시장 진입 단계나 그다음에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범부처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체계화하겠다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바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술, 우리나라 공공기술 사업화 부분이 되게 약한데 공공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보시면은 뭐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반의 유망기술 선별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개발도 뭐 추진 뭐라고 하는 기능을 고도화하는 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데이터나 디지털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을 과학화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술 사업화 활동을 좀 더 그 합리적으로 하는 것,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가져가겠다. 그 지원하는 체제 자체도 디지털 기반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녹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저희들이 중지를 모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예산이 줄어들면 저희 뭐 연구원도 그렇고 내가 줄면 상대가 늘고 상대가 줄면 내가 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산학연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출연연들끼리 어떻게 협력을 해서 주어진 예산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향후 행보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기업 대표님 두 분이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한 또 정부의 역할들을 좀 더 강조하신 것 같고요. 아울러 그 제도적 어떤 그 변화, 개선과 아울러 디지털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R&D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그 데이터까지 들어가고 또 거시적 접근 못지않게 미시적 접근도 같이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마 오늘 발제하신 내용들, 특히 그 우리 박 박사님 발제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그 나온 여러 그 분석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한 굉장히 좋은 이제 재료는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실제로 그 플레이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김소로 단장님께 좀 그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실제로 정말 중소기업이 먹기 좋은 음식,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까지 한번 그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입니다. 앞서 주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정말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다 말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센터 대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20여 명의 연구자들과 같이 주신 의견들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정책으로 중기부에서 쓰실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코스비IR이라고 해서 R&D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되는 정부 부처 및 기관들, 공공기관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이 해당합니다. 약 4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계획대로 이행을 했나, 혹은 뭐 중소기업한테 지원한 게 맞나, 그 중소기업은 고용을 하고 성장한 게 맞나, 요 정도만 체크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이런 관리, 모니터링 차원이 아니라 좀 저희가 이 부분이 뭐 범부처적으로 수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성과 공공성 부분, 또 인프라 부분을 나누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 연계고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 주요 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연구 주제가 민간 중심의 R&D 지원 방식 다양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적인 조합들이 실제로 민간의 투자, 기업에서의 R&D 투자를 이끌어내는가 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다 데이터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R&D와 관련해서 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또 보조금을 받은 부분, 또 이제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융자를 받은 부분 정도를 해서 저희가 팔러십 믹스를 봤을 때 첫 번째 결과는 단일 지원보다는 중복 지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복수 지원받은 기업들의 R&D 투자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의 R&D 투자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많이 기업의 R&D 투자를 이끌어낸다라는 부분도 결과에서의 한 가지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이제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 더 이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실은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팁스 사업도 보시면 선투자하고 정부에서 후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도 이제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정책 조합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업들한테서 유용한지에 대해서 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의 앞서서 코스 BIR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R&D 지원 예산이 준 적이 없어서 그런 효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이제 연구 개발 인력을 고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산을 했고, 또한 R&D 투자, 우리 기업에서 특허를 하나라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확산까지는 이제 많이 정부 R&D 보조금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앞서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 간의 연계라든지 플랫폼 정보로서 어떻게 이 생태계 안에서 연결시켜주고 시너지를 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간섭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네거티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이 아까 스마트한 정책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정책, 정부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 지원이라든지 또 부처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 방식의 혼합 정책 조합이라고 했을 때 실은 R&D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분석한 것들뿐만 아니라 인력이나 조세나 판로나 이런 다양한 지원 방식들이 중기부 안에 있습니다. 실은 지금은 각자 열심히 하는 형태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데이터적으로 혼합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 실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부분이 다 부처 협력 사업들, 그게 협력이 실은 처음 해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자 역할을 잘 나누는 정도로 해서 추진이 됐다면 다시 한번 다부처 협력 사업들, 이제 도메인 부처와 중기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R&D 중기 관련 R&D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아울러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새로운 제도 개선 그리고 다른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또 방향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윤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문제만이 중기부 문제만이 아닌데, 이게 중기부가 마치 다 지금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오늘 여러 분들이 좀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이건 조금 더 앞으로 더 집중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저희 부에서 잘 고민을 할 분들을 정말로 어떤 다층적으로 봐주시는 여러 전문가분들과 그간 지난 1년간 연구했던 박찬수 박사님의 어떤 정책 연구에 대한 분들이 좀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논의의 장인데, 좀 부의 많은 직원들 또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이 와서 이런 부분들 좀 소통하고 경청하고 또 관련해서 좀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좀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많이 분야에 이제 산적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질 못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런 계기로 굉장히 많은 또 고민도 하고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앞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주룩 다 해주시고, 그게 정말로 하나하나 정말 짚어야 될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태피가 지금 456회나 이런 포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축적된 어떤 정책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플랫폼을 운영해 가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축하도 드리고, 앞으로 중기부도 정책연구센터에 의지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적인 어떤 팔로우업을 계속 하면서 결국 단계적으로 벽돌도 쌓고 정책도 진단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제일 먼저 하나 드리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요. 일단은 박찬수 박사님 연구하셨던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부터 저희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R&D 혁신에 대한 테마가 여름부터 또 나오고 범부처 또 범정부적으로 이런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시작한 건 그 전부터부터 훨씬 더 그때도 고민했던 그런 방향들 뭐 중기부 R&D가 너무 사업 가지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 스스로도 이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영역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슈가 나올 때는 저희 연구를 알고서 했다기보다는 그간 지난 한 10년간 또 한 지난 5년간 정부 R&D 특히 중소기업 R&D를 시장에서 바라봐왔던 그런 시각들이 본물처럼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쩌면은 중기부가 그간의 이 집행 체계를 포함한 재반 효율성과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집행의 어떤 효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와 어떤 혁신을 주도적으로 좀 해왔던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리빌딩하고 우상향으로 만들어가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양적 확대 이전의 질적인 재고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노력을 할 부분들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책 연구의 결과들을 공유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제 이 정부의 기조에서도 이게 이제 중소기업 R&D가 중기부 R&D가 나눠주기식이나 보조금 성격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풀어주기식 이런 성격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자. 그리고 정말 딥테크라든지 고위험이라든지 정말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혁신의 성장에 마중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키워가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시그널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 자체가 뭐 전혀 저는 뭐 시장의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VIP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R&D를 늘려간다고 말씀하시지 줄인다는 말씀의 취지는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부처가 이런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 혁신을 계속 이끌고 시장하고 호흡하면서 기업들의 신뢰도 얻고 그 과정에서 이걸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성과물로 이걸 만들어 갈 건가. 공공섹터에서의 어떤 그런 효율성과 집행 체계를 제대로 좀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집행체계, 중소중견 전문위원회라든지 각종 상단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 기업의 현장에 있는 각종 R&D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체제, 또 예타라든지 기술 비정형 어떤 그런 문제, 또 이제 예산 확보의 속도 조절에 있어서의 중요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재들, 이런 부분들을 생태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완을 해가는 것들은 중기부 선에서 하기 힘든 영역도 있습니다. 더 상위단에서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연구단에서도 만들어주시고 저희도 함께 호흡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최치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런 R&D의 성과의 투입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얼만큼 좀 잘 가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그 생산성이 대기업 대비로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R&D 투입 대비 어떤 그 성과의 격차가 계속 근본적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특히 어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여전히 좀 강화를 해간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SBIR 같은 경우도 이게 성공률이 16%밖에 안 되는데 중기부 R&D가 95%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중기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려고 고위험 R&D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정부가 항상 그렇지만 되게 더디고 큰 틀을 다 바꾸는 건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그걸 스타트하고 하나하나 좀 실전 사례를 만들고 그 트랙이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감히 드리고요. 또 아울러 이제 정말로 임팩트 지향으로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빼면서 필요한데 정말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역할들, 전략 기술이라든지 또 뭐 각종 어떤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문제, 또 뭐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이나 수소 경제나 각종 어떤 현실적인 어떤 정부 미션에 맞는 R&D 영역에서 중소벤처 혁신을 갖다 끌어내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좀 계속 가져가야 될 영역이고요. 근데 중기부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전략성과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많이 미흡했고 사업 단위에서의 관리에 치우쳐 있었던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거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하고 소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요들이 제대로 좀 녹여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박철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DX 전환이나 GX 전환이라든지 또 이제 뭐 에코시스템 문제 어떤 그런 것들 위해서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김은선 본부장님의 어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각종 정책적인 설계들을 하고 애자일한 문제점들 생태계 관점 풀어야 될 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오늘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중기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내년도에 좀 설계가 돼서 좀 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기업들이 시장에서 내년에 이제 이런 정책의 메시지가 좀 혼란이 아닌 어떤 그 미래를 향한 어떤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기업들 어떤 수요하고 다양한 어떤 시장의 목소리, 신뢰를 전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막바지까지 지금 계속 진통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고민들이 계속 담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그에 맞춰서 플랜 B, 플랜 C를 짜서 이런 부분들 미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세명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깊은 고민을 또 토론에서 직접 또 표현하신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바뀌면서 R&D가 늘어난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약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1.5 리그에서 지금 이제 그 1이라는 리그로 그 1부에서 2부로 아니 2부에서 1부로 올라온 형태인데 갑자기 그간에 했던 걸 다 일부 관점에서 다 보면서 와 너희들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 이런 지금 그 뭐 잣대를 지금 들이다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청이 가졌던 한계가 있었을 거고요. 또 중기부로 옮겨가면서 많은 또 조직 혁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건 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또 있고요. 또 아울러 실제로 중기 R&D는 많은 부분들은 지금 선거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는 측면에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분을 걷어내고 정말 뭐 여기 그 대표님 두 분 계속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런 좀 혁신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행한 그 R&D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런 걸 봐야 되지 그걸 전체를 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조금 그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약간 잘못된 접근 방법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잘하실 수 있는 것만 잘하시면 된다. 너무 많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뭐, 아까 전에 한 10분 정도 늦은 상황인데요. 플로에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그 문 원장님께 잠깐 뭐 요청했던 과연 국가적 차원에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듣고 또 추가로 혹시 그 패널 분들 하실 분 있으시면 좀 진행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 포럼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코멘트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지금 먼저 그 성명과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난달까지 우리 김은선 본부장님이 계시던 키스티에서 한 30여 년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거기 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직접 그 R&D부터 생산 개발 그리고 마케팅까지 전 주기에 자금을 빼놓고는 다 한 15년 이상 일을 하다가 와서 지금은
그때 관계했던 이런 중소기업에서 직접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제가 원래 전공하고 관계된 분야를 키스티에 있을 때도 계속 같이 했는데 기업하고 반도체하고 3D 프린팅하고 나노 기술 그 세 가지 분야를 제가 한 25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같이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산에서 오신 그 전력 반도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토론하신 내용하고 연계해서 조금 제가 질문 겸 어떤 코멘트를 드린다면은 반도체 산업이 뭐 우리나라 국가 주요 전략 산업이고 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별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기부도 하고 있고 중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반도체 웨이파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웨이파 개발하는 R&D 자금은 중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반도체 쪽은 그래도 중기부에서 상당히 지원금을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12억을 받았거든요. 중기부 사업이 대부분 한 많아야 4억, 2, 3억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웨이파를 개발해서 전력용 반도체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전력용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다 대기업이 하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는 다 중소기업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워낙 품종이 많고 한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수요 개발의 문제가 있는데 정부 R&D를 부처에서 받아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주 수요자는 대기업입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R&D를 받아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했지만 사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소재 부품 분야에서는 전 거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중상위층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따먹고 있냐면 사실은 대기업이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전체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전력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상당한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가도 근데 말씀드릴 사항은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그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기술하는 기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런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저 시스템 반도체 같은 전력용 특히 전력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라도 거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사실은 지금은 그런 전력용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게 주요 수요처가 되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다른 R&D도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방산 수출의 주요 국가 주요 전략 산업으로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길다고 자꾸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 뭐 말씀을 드리면은 다부처 간 협력 부분을 각 그 과제만 가지고 발굴하고 자꾸 하는데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어떤 해당되는 소재 부품을 그걸 지원을 해드리면은 그 다음을 그걸 가지고 실제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거 국방부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전 과제마다 부처마다 가서 과제를 기업들은 수주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거를 공급할 때는 기업들이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개척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번 뭐 우리 스태프에서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R&D부터 정부에서 R&D 과제 기획할 때부터 그 다음에 수요처 연결 서플라이 체인까지 전부 한꺼번에 전부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ing Again 지금 시즌 3 하고 있는데 마지막 누구신지 좀 밝히시고. 마이크 쓰시겠어요? 키스티에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이일령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소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JM제코의 최윤아 대표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부 과제 R&D 필요성 부분에서 그 발표하실 때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그 내역을 좀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 과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머지 과제들을 보니까 전부 이제 수행 기간이 40개월 이상으로 꽤 긴 과제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과제들이 혹시 어느 부처나 기관에서 이제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셨고 또 실제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실 때 어떤 루트로 이제 정보를 받아서 참여하시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그 혹시 다른 분 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지? 예, 꼭 듣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웰키니아 대표 박준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R&D 가끔 과제 그 나타난 거 보면은 과제에 지정 과제 있고 자유 과제라고 있는데요. 지정 과제를 보면은 사실은 이 산업 중에서 이 지정 과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10%든 20%든 30%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만 지정했지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산업 현장에서 보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이건데 그냥 기타 뭐 혁신 과제 뭐 기타 필요한 과제하고 이렇게 뭉뚱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하고 과제 지정해 준 사람들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나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뭐 정말 혁신 과제라는 것 타이틀만 하나만 놓고 뭐 국가 뭐 전략 과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새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과제도 있고 한데 그거를 정말 지정하는 과제에서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시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말 자유과제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지정과제보다도 국가 전략은 전략상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과점에 대한 어떤 뭐 아니면은 선정에 대한 그런 평가 기준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뭐 6개월 이내는 신규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고정 비용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라는 석박사 연구원 채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비용 자체도 엄청 그렇고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한다는 것도 있고 요새는 또 보면은 또 매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중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업들만 모아서 한번 좀 토론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 듣기 전에 우리 문 원장님 아까 전에 했던 하고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국가적으로 왜 지금 이 부분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감히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는가 이거를 말할 계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쭉 흘러가면서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소기업 정책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경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경제 정책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경제 정책인가 전략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내다보고 우리의 성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소위 쉽게 얘기하는 각 파편화된 부처별 과열 경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너무 합의된 채로 가면 사실은 일을 잘하려고 하는 욕구를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 기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기부가 됐든 산업부가 됐든 또는 과기부가 됐든 R&D를 하는 부처청이 아마 저는 3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이 3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가 커짐으로써 보건복지부 이렇게 커지고 있고 뭐 국방부가 좀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적어도 5개만 보더라도 부처별로 각
각자가 주무로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정책 대상이 되는 군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이 상태를 폄훼하는 식의 평가절하하는 식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자제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면 이 각 부처의 역할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 전략으로 통합해서 갈 것인가, 종합적으로 내다볼 것인가 하는 소위 말하는 기획재정부의 기획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기획재정부가 이제 그 1차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정책, 세제 정책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산업 그리고 혁신에 관한 그런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은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나. 각 부처에서 노력해온 것들을 그냥 더하게 하는 수준이었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뭐 적분하는 역할은 좀 약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그럼 그 경제 정책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이 예전 20년 전과는 다르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다를 건가라는 것을 단지 연령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역량을 갖춘 인구인가를 조금 더 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식 기반 경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뭐 R&D, 중소기업 R&D에서 성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지식 기반 경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런 경제의 체질에 맞는 기업을 키우고 산업을 키워왔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물음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요. 1980년대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2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대 가면 80%로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난 2023년 입장에서는 이때 그 20대였던 사람들이 40대가 돼서 경제의 주축으로 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 활동하는 사람의 80%가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정책이었냐,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경제의 철학, 경제의 전략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각 부처가 각자의 노력을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아까 전에 우리 김 선생님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좀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는 윤 과장님도 간단하게 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패널이 아닌데 갑자기 당황스럽지만요,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셨던 테이블에 있는 과제는요, 산자부 과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산자부가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계획적으로 이제 상용화 과제라 해가지고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8번 같은 경우는 DB 하이텍 동부그룹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DB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반도체 분야들이 같이 끼어야만이 과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하나 과제로 그냥 모든 게 끝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모든 분야들이 다 모여야만이 하나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과제를 하는 쪽이고요. 또 이런 부분은 기획을 또 그 반도체 전문가들이 산자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획을 하고 하나의 큰 패러다임을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꼭 반도체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다시 또 추려내가지고 이렇게 기획 과제로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무조건 기본 3년에서 5년, 많으면 10년까지 갑니다. 그런 부분이 롱텀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과장님.
예, 그 아까 박준국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게 이제 항상 그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정 공모로 갈 거냐, 이제 자유 공모로 갈 거냐 하면 자유 공모는 이제 모든 게 다 열려 있으니까 경쟁과 객관적인 어떤 상대 평가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공정성하고 예측성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결과를 수용도도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또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고 뭐 되게 뭐 어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 전략 기술과 같은 어떤 정말로 섹터별로 어떤 되게 필요해서 이 부분을 막 어떤 빨리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고 막 마음이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이제 지정 공모를 하겠다고 하고 이름은 예쁘게 막 갖다 붙이면 혁신 패키지 또 무슨 초격차 또 뭐 빅3 뭐 예비 뭐 초기 도약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데요. 사실 말은 다 좋은데 결국은 이제 안에 들어가면 가장 유사한 과제들을 그 시점에 공모 들어온 거를 이제 소위 말 줄을 세워서 가장 그래도 낫다고 하는 걸 뽑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뭐 수월한 기업들이나 한테 이게 기회가 안정적으로 가느냐 하면 좀 되게 약한 문제가 있어서 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이제 이 섹터를 잘라서 효율적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한적으로 좀 쓰고 예측성을 좀 높여주고 필요하면 민간이나 각종 투자 시장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좀 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좋은 기업들이 누락되지는 않는 방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저희도 방향은 잡고 있는데 그때마다 또 이제 뭐 좀 위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키워드들 위주로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좀 보완을 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시총 12기업을 보면 그중에 7개가 업력이 5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소위 말해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과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갈 것이냐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중소기업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생태계가 중견 대기업으로 연결되고 또 그 쇠퇴하는 대기업이 있으면 또 이게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끌고 가고 아울러 뭐 국민의 복지, 뭐 행복 이런 걸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중기 R&D는 효율성을 가지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뭐 무조건 뿌려서 키워야 될 부분들. 다만 이제 집행에서의 조금 더 그 비효율성은 조금 더 제거하는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들이 실제로 보면 그 동태적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적용 능력 즉 그 어답티브 그 캐퍼빌리티가 있다 그러면 또 흡수 능력이 있습니다. 업스트롭티브 그 캐퍼빌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혁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노버티브 또 캐퍼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혁신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계들을 어느 거치기 때문에 좀 중소 R&D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구분을 해서 물론 뭐 이 딱 그 어떤 부분은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잘 설계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중소기업 R&D 성과가 더 점점점 상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그 정확한 그 분석과 또 기획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R&D 결과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명히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나오신 발표해 주신 두 분과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아마 점점 이런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예정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약간 언제든지 시간에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뭐 오늘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세 분과 또 오늘 패널 참가해 주신 5분 그리고 이걸 준비해 주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주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논의되면서 좋은 그 국가적인 정책 방향을 이끄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이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